이건대 총장 그러면 이길래 총장. 지금 스타 총장님이 끊임없이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대학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다. BBC라고 하는 특성화의 방향성을 설정을 했고, 첫 번째 B는 백신 같은 거를 우리가 생산해내는 바이오로직스. 앞으로의 세상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싹 다 바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중요하고요.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해주고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반도체. 이 BBC가 우리 대학이 앞으로 가는 방향의 제일 중요한 첨단 학과다. 지금 이제 그 역량이 우리 대학이 됐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우리 학생들을 왕처럼 키우는 거에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네,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성학 1 운영 교수를 맡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서정우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경칩이 지나고 어느덧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2주차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성학 특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 스튜디오에는 지성학 서포터즈 학생들 20명이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수강생들 약 한 950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 있습니다. 온라인 학생들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이 열심히 인사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온라인 학생들과 함께 지성학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0번의 지성학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잘 들으셨죠?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 가천대학교와 매우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가천대학교 하면 우리 서포터즈 여러분께 물어봐야겠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혁신이 떠오르죠. 혁신, 그리고 변화, 도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으신 우리와 매우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 저희 신임 교수님들에게도 정말 스타와 같으신 분입니다. 저희 윤원중 부총장님이신데요. 저희 부총장님이 이번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강연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저희 윤원중 부총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윤원중 부총장님은 부총장님으로 계시면서도 가천대학교 화공생명학부 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저희 가천대학교 기획부총장님을 하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가천 하와이 교육원 부총장 겸 교육원장 등 매우 다양하고 많은 보직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온라인 특강을 하는 여러분들의 수업에서도, 오프라인 특강을 하시는 수업 여러분들에서도 가천대학교가 어떤 혁신, 어떤 도전, 어떤 변화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특강을 듣고자 하는데, 자, 오늘 혁신적인 방안의 주제 아이디어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가천대학교 경쟁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멋진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총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 3월 1일 기준으로 30년 전에 교수로 임용이 돼서 2월 28일까지 딱 30년을 근무를 했고요.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3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은 학생 앞에서 제가 많은 발표도 하고 사람들이 가끔씩은 저보고 발표 잘한다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 거는 처음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지성학 강의가 우리 대학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니처 강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정보를 우리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 줄까 약간 우려 반, 걱정 반, 또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교에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대학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저는 하나 여러분들한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대학이 들어올 때보다, 여러분들이 25학년도에 들어온 학생도 있고 이미 군대 갔다 와서 한 5, 6년 된 학생들도 있지만, 분명한 진리는 우리 대학에 모든 들어온 학생들은 들어올 때보다 졸업해서 나갈 때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리의 명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아, 정말 저분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우리도 다 같이 기대해도 좋을까 하는 그런 거를 오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한테 가천대학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이 가천 매력 10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우리 대학 본부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이걸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본부는 막 어떤 새로운 일을 했는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전달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리고자 하고, 학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에다가 사실은 진심을 갖고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행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천 매력 10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다른 대학이라면 이게 가능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10가지가 다른 대학에서 알려줘도 하기 힘든,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 가천대학의 매력이다 하는 부분을, 이 매력이 앞으로의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한번 그런 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우리 대학에 있지만 학생들이 제일 첫 번째로 뽑는 거는 우리 총장님이세요. 여러분들 총장님께서의 이력을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신화를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 엄청난 64, 5년 전에 병원을 만드셨고, 그 병원에서 시작해서 이 대학병원의 그 순위라든가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병원에서는 베드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병상을 갖고 있느냐. 근데 우리 길병원이 한 1,400베드 정도 됩니다. 1,400베드라고 하면 아마 수도권 우리나라 통틀어서 한 서너 번째 가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소위 서울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는 빅5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길병원이 인천에 있는 이후로 6번째에 해당되는 병원이지만, 어마어마한 병원을 신화로 만드셔서,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병원 중에서 서울대학병원이 있고, 그건 국가가 운영하는 거겠죠. 세브란스 연대에서 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이것도 어찌 보면 선교사들이 오랜 전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병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벌들이 만든 병원이 있죠. 현대가 만든 아산병원, 또 삼성이 만든 삼성병원, 이게 이제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재단에서 만든 이제 성모병원, 카톨릭 병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빅5라고 5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길병원인데, 이렇게 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개인이 만든 병원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규모를 한 분의 개인이 이거를 일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 총장님께서 해내신 분이고, 그렇게 병원을 운영을 하셔서 성공을 이루고, 또 다시 이 교육계에 이제 발을 들이셔서 이 대학을, 사실은 과거에 벌써 한 25년 전에는 우리 대학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도 잘 알겠지만, 그렇게 좋지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대학으로 발전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총장님이 이루셨고,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그 박애 봉사 애국이라는 교육 이념이 있죠. 근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시면 박애 봉사 애국의 동일한 키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죠? 박애도 사랑이고 봉사도 사랑하면서 하는 거고 애국도 나라에 대한 사랑이고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술이라든가 의사로서 또 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대학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적극적으로 하셨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장담컨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학교를 다녔지만, 저도 대학을 졸업했지만 제가 다니던 대학의 총장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길래 총장님은 전 학생들이 다 알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지식인들은 가천대 총장 그러면 이길래 총장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 총장이 계시고 지금 스타 총장님이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대학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 총장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동영상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다 보신 적이 있죠? 네. 또 이제 보통 골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좀 적합한 운동이 골프인데, 골프가 연세가 보통 한 남성인 경우에는 한 85세 정도 되면 못 하시고 여성인 경우에는 더 전에 못 하세요. 90세가 넘으셔서 이게 치시는 거 보면은 골프 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그런 스윙이에요. 이 정도의 체력과 열정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학교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 아까 그 저에 대한 소개 중에 그 하와이 교육원 부총장, 그래서 총장님께서 저보고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제가 하와이 교육원에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하와이 교육원의 모든 거를 제가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와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신혼여행 가서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이유가 너무 호텔비가 비싸요. 호텔비가 와이키키에서, 와이키키 우리 학교 교육원이 있는 곳이 와이키키에 있는데 이렇게 명품관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명품관에서 오른쪽 쪽으로는 바닷가고 왼쪽으로는 이제 산 쪽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기는 이제 A급 지역이라고 그래요. 제일 비싼데요. 호텔 하룻밤에 한 700불에서 800불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우리 하와이 교육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와이 교육원을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학에 갖게 됐냐? 총장님께서 이제 하와이 휴가차 하와이를 가셨는데 학생들이 막 그 중국 학생들이 막 노는 거를 보고 막 배구를 하고 비치가에서 노는 거를 보면서 총장님 머릿속에서 쟤네들의 학생의 모습이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걸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골프 좀 치러 가셨다가 골프채를 놓고 이 집을 보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다니시다가 제일 좋은 위치에 이 하와이 교육원을 이제 갖게 됐고, 그래서 학교가 이제 이거를 사서 잘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4주 내지는 3주씩 지금 두 번에 거쳐서, 그러면 여름, 겨울 해서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15주씩
학생들이 봄, 가을로 가서 6번에 걸쳐서 약 한 300명 정도가 가는 그런 우리 대학만 갖고 있는, 이거는 아마 전 세계에 미국 아무리 좋은 대학도 이런 위치에 이런 그 교육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가천대학의 학생들의 프로퍼티고 이것은 아마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우리 대학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가천대역인데요. 여러분들 서울대역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대역은 서울대학에 있지 않습니다. 이대역은 어디 있을까요? 이대역도 이대에 있지 않아요. 근데 가천대역은 가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과거에 처음부터 이 가천대역이 지하철이 이제 개통된 거는 꽤 오래됐는데 이게 처음에 가천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고 이게 한 2005년에서 6년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때 이렇게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단을 통해서 바깥으로 돌아서 오면은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총장께서 이거를 학교 안으로 좀 뚫어서 학생들이 다니지 않고 학교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학교 안으로, 근데도 총장님께서는 너희들이 해봤느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해봤니? 안 해봤으면 가만히 있어.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자.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해서 결국은 성취했습니다. 그 길병원 가보시면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것도 대로변에 환자들이 비 맞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건물이 16개가 전부 다 지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메디칼 타워를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천대역이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대학이 생각하는 하나의 큰 메리트다. 이 무한대상도 우리 이제 미대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학교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직원 선생님들이 발전기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 발전기금을 학교가 어떻게 쓸까? 근데 그거를 그냥 운영비로 쓰기에는 좀 아깝죠. 뭔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던 차에 우리 학생들한테 무한 도전의 정신을 우리가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무한대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작가가 만드실 때 미대 교수였었는데 그분은 한 10m 정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총장님께서 야, 그 10m 해가지고 그게 상징이 되겠는가, 19m짜리 굉장히 높은 지금 현재의 무한대상이 돼 있고, 무한대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이게 하나의 우리 대학의 상징이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워터 축제는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학이 개발한 일종의 우리 학교의 시그니처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6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코코넛 스쿨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코코넛 스쿨 구경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그 코코넛 스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공간을 우리 대학의 천양현 회장이라고 하는 일본의 코코넷에서 엄청나게 성공하신 그 우리 선배님이 계세요. 그 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뭐 여러 그 총장님 또 이런 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창업을 제대로 가르치는, 창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부분을 해결해 주면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서비스가 돼서 그러다 보면 돈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창업 스쿨을 만들었고, 이 창업 스쿨에서 지금 학생들이
들어온 학생들이 매년 학기별로 우리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3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이 26명이 되고요. 이 학생들이 6기로 들어가 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창업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통해서 잘한 선발된 사람들은 창업학과에 계속 남아서 창업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부전공을 이수한 걸로 해서 학과로 돌아가서 자기 전공을 계속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 창업학기제를 만들었고요. 이 중에서 벌써 성공을 해서 한 3팀 정도가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대학의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우리 대학 가천대학 그러면 서정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냥 고속도로 선상에서 차선을 따라서 우리가 남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앞서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차선을 바꿔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우리들의 신념을 가지고 이 창업 코코넛 스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화 캠퍼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2, 3,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엔트리를 통해 가지고 강화 캠퍼스를 가봤죠. 근데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사실은 의과대학을 이제 최초로 만들어서 의과대학 캠퍼스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의과대학이 길병원 옆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새로 이전하면서 이 건물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창업 엔트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별도의 캠퍼스를 갖고 있는 대학도 우리 가천대학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또 8번째로는 이제 피학기제라고 하는 건데, 보통 한 학기가 16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주, 16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주까지는 이 수업을 다 듣고 기말고사까지 완전히 끝낸 상태에서 4주 동안은 프로젝트에만 몰입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대학의 혁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혁신 사업의 시그니처 강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에서, 전국 대학 중에서 이 시그니처 강좌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 피학기제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한 5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가지를 갖다 놓고 하나하나 우리가 다 문제를 해결해서 이거를 이뤄냈고, 지금은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이 강좌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꿈꾸는 목표는 뭐냐, 이 피학기제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서 취업할 때 여러분이 뭐를 해봤습니까? 라고 하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이 피학기제에 했던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의 무당이 버스가 이렇게 돌고 있고요. 특히 과거보다 더 이게 활성화된 건 AI관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더 동선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버스 이용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풍뎅이 무당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총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거를 특수 제작해서 이 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신 거냐면, 시애틀에 가셨을 때 엘리베이터가 이런 저기로 돼 있고, 이 무당이라고 하는 이 곤충의 특징은 뭐냐, 뭔가 회복하라,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이렇게 환자들이 회복해서 건강을 찾으라는 그런 심볼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우리 버스에 준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끝으로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지성학 강좌도 이렇게 1000명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연사들을 우리가 모셔서 여러분들이 참 고급진 귀동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성학을 통해서
참 폭넓은 그런 지식을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뭔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사실은 이제 총장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위대한 총장이라는 제목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과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천대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냐 하는 과거에 대한 내용, 또 지금 우리 대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발전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근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탑10 스쿨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고트라는 말을 아마 요새 스포츠에서 오타니를 통해서 고트라는 말을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트라는 말은 greatest of all times,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제일 위대한 인물,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제일 위대한 총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하신 업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가천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에 이제 우리 총장께서 의과대학을 신설했습니다. 의과대학 신설했는데, 의과대학 신설하는 게 쉬웠느냐? 우리 총장님은 여러분들 생각에 그럴 거예요. 총장님은 성공하셨으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냥 쭉 내달리셔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거기서 좌절되지 않고 이거를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거를 성공으로 이룬 것들이 다 이어져서 이렇게 최종적인 성공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과대학을 이제 신설을 해줬는데, 정부에서 우리 길병원보다 못한 대학들이 전부 다 선정되고 우리 총장님 길병원만 탈락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또 진짜 고군분투하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겨우 다시 마지막, 의과대학이 그 당시에 41개가 있었는데 41번째 의과대학을 신설하게 됐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으셨다 하는 얘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우리 대학에, 어찌 보면 가천대학이 4개 대학을 통합했지만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메인스트림이 되는 거는 경원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원대학이 98년도에 우리 총장님께서 인수를 했는데, 뭐 과거의 역사지만 사실은 좀 알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여기 소속돼 있는 교수였죠. 젊은 교수였겠죠. 그런데 IMF 시절에 이 두 이사장께서 학교 돈 218억을 회사가 위태로우니까 부도를 날 것 같으니까 그 돈을 빼내서 그 부도를 막으려고 인출해 갔어요. 그래서 당장 줄 월급이 없는 거죠. 교수 월급을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 회사는 급기야 이제 부도가 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육부가 난리가 난 거죠. 이거 학교 돈을, 그거는 범죄입니다. 이거 횡령한 거죠. 공금은, 대학이라고 하는 자금은, 여러분들이 낸 자금은 이게 공적 자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횡령이라든가 유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 총장이 보고 학교 인수하기를 갈망하시니까, 그러면 한번 대학을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냐? 218억을 채워놓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돼서 총장님께서 정말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당시에 이제 IMF 시절에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218억을 학교에다 내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여기 구성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는 이제 우리 대학이 지금 이 건물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대학이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에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가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총장님께서 혁신으로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단과 대학을 신설을 했고,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되게끔 되는 초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에는 뇌과학연구원이 우리 이제 병원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는지 모르지만 PET MR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뇌를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이 뇌 사진이 정확해야지 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해상도가 쉽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바로 이제 찍어가지고 그 해상도를 높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7.0 테슬라라는 게 세계에서 4개밖에 없었던 그거를 우리 이제 했고, 지금 현재는 11.74 테슬라로 해서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이 최초의 11.74 테슬라를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2006년도에는 경원대학하고 경원전문대학을 통합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총장님께서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요 바깥에다가 교수님들이 텐트 치고 꽹가리 치고, 그래서 결국은 통합을 포기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 대학 교수님들은 전문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은 교수 되는 게 싫다는 이유고, 또 전문대학 교수님들은 혹시 대학하고 통합되면 나중에 우리 자르면 어떻게 하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발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통합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총장님께서는 왜 이 통합을 시도를 했느냐? 총장님께서 내가 대학을 인수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대학으로 이 학교를 가져갈 바에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좋은 학교, 탑10 스쿨이 되는, 그때는 이제 10대 사학이라고 그랬는데 10대 사학이 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 거다. 그래서 10대 사학의 조건을 다 봤더니 첫 번째로 학생 수가 15,000명 정도 이상 되는 학생을 갖고 있다. 이게 돼야 사실은 산업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경제 규모를 갖춘다는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볼륨이 돼야지 이게 자족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규모가 한 15,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니까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이 없더라. 이 두 가지를 갖추려면은 내가 학교를 4개 대학을 갖고 있으니까 4개를 통합하면은 2만 명 넘는 대학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의과대학은 총장님께서 신설한 대학이 있으니 이거를 다 통합하면 우리는 10대 사학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통합이다. 그래서 통합을 시도했는데 많은 교수님들에게 반발로 인해서 실패를 첫 해 하고, 두 번째 다시 힘을 모아서 그분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이게 성공이 돼서 결국은 통합이 된 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큰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는 지금 송도에 암당 연구원이 있어서 그 사제 한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암당 연구원을 만들었고, 이런 그 뇌과학 연구원과 암당 연구원이 다 인천에 있는데, 이거에 힘입어서 우리 대학이 그 2010년도에는 약학대학을 신설할 수 있게 됐어요. 정부에서 약학대학을 선정하는데 인천의 TO가 한 60명 정도 됐는데, 연대가 이거를 다 가져가기로 돼 있었던 거를 우리 이 뇌과학연구원과 암당연구원의 이런 우리들의 역량을 잘 정부에 어필이 돼서 결국은 연대하고 가천대학이 약대를 신설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것도 우리 대학으로 볼 때는 엄청난 성공적인 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도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하철 이 비전타워를 건립을 하고, 이
지하철 연계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하와이 교육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아까는 2006년도에는 그 경원대학하고 경원전문대가 통합이 됐고, 저쪽은 가천 길대학이라고 하는 전문대학과 의과대학이 통합을 해서 의과학대학이 됐는데, 그 두 개 대학, 그러니까 경원대학교와 이 가천의과학대학이 가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게 됐고, 이게 4개의 대학 통합이 된 거고, 거기 인천에 있는 교사는 우리가 연수 캠퍼스에는 메디칼 이 대학으로 이렇게 캠퍼스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4개 대학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도에는 그 지금의 이게 한 11,500평 정도 됐는데, 대학 건물로는 이게 최고의 규모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11,5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가천관을 준공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총장님이 고트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통합 10주년 22년도에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이런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어떤 목표를 갖고 갈 거냐, 그에 대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꾸준히 발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지만 대학의 서열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대학이 예를 들어서 10위였다. 그러면 거의 현재에도 10위로 자리매김하고 대충 그렇지, 이게 막 변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정관념과 평판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대학의 서열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잘 해내고 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정량적인 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프업 전략을 만들었고, 이제 그에 초석이 되는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외국인 학생 수가 12년도에 600명에서 24년도에 지금은 최근에 집계된 걸로는 5,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틀어서 지금 경희대학에 이어서 우리가 2등이고 학부로는 제일 많은 학생 수를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영업 비밀이라 설명 안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교수들을 우리가 12년도에 43명에서 24년에는 약 900명을 교수님을 뽑아서, 또 이 뽑은 교수님들이 들어오시면,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연구비를 외부로부터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1,000억을 넘는 연구비 1,000억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연구비 2,000억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실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수업만 잘 가르치면 돼요. 대학 교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대학 교수는 교육도 잘해야 되지만 연구를 잘해서 연구한 것을 다시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는, 이렇게 선순환되는 교육과 연구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 그 연구 실적이 전국에서 우리가 사립대로는 치료에 해당되는 그런 실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꿈꾸는 거는, 많은 대학 총장들이요, 총장이 새로 되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 대학을 글로벌 어떻게 글로벌 매출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로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굉장히 모호한 목표를 설정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7년까지 불과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국내 탑 10으로 갈 거다. 또 32년까지는 세계 탑 100으로 갈 거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프업 전략을 보시면 점프업 전략에는 굉장히 많은 아주 처음에는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정교해져서 지금은 이제 많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학 발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좋은 교수님을 1년에 100명씩 모집을 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학의 매력 포인트를 잘 홍보를 하고 또 첨단 뒤에 설명할 거지만 특성화에 대한 BBC 전략을 갖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는 과거에는 알기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해보고 돼보는 경험 위주의 교육 혁신, 또 최근에 우리 학생들한테 전 학생들이 IT 패스포트라고 해서 IT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미니멈 IT 역량을 갖추는, 지금 이제 그것도 IT에서 AI로 바뀌었지만 AI 역량을 갖추는 그런 학생을 배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외 대학 평가의 순위를 높이고 대학원을 활성화하고 대학 홍보를 잘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성공하는 모두의 성공 시대를 개막하겠다 하는 이런 점프업 전략을 가지고 우리 대학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그 정권에서 굉장히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대학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대학은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고 해서 수도권에는 정원을 한 번도 늘려준 적이 없습니다. 무려 언제까지 20년 동안 단 한 명도 정원을 늘려준 적이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 앞으로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뭔가 변화하는 새로운 거를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위기감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학과를 신설해 주게 됐는데요. 그 신설한 거를 보면 이 수도권 뭐 지방대학은 사실은 정원을 늘려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차지 않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정원 늘려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수도권에서는 우리 대학이 전체 대학 중에서 가천대학이 1등으로 제일 많은 정원을 우리가 받았다. 학부 150명, 대학원 352명, 뭐 의대 포함해서 592명으로 성균관대학, 서울대학을 능가하게끔 엄청난 정원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정부로부터 우리 대학이 첨단 대학의 혁신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부가 인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과연 학생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 대학을 선호해서 많은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들이 24학년도에 7만 6천 명 정도가 우리 대학을 지원했고 이때 중앙대학에 이어서 우리가 2등을 했는데 올 25학년도 입시에서는 8만 4천 명, 8만 명을 넘은 거는 대학 역사상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숫자예요. 8만 4천 명으로 우리 대학이 제일 선호하는 대학이 됐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회로 치면 광어회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회에는요 광어는 필수로 꼭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6개를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천대학은 꼭 학생들이 하나씩 지원하고 나머지 5개를 지원하는 그 정도로 우리 가천대학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대학이다.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중앙일보에서 평가를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있는 진학 담당 교사님들 400명한테 설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가천대학이 다른 대학하고 엄청난 차이로 1등을 해서 그 많은 고등학교 입시 담당 교사들이
가천대학이 앞으로 더 성장할 대학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의대는 지금 현재는 뭐 5등, 6등 이렇게 전국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우리 가천대 전체는 사실은 의대보다는 부족하지만 점점 그 갭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일보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더라든지 QS라든지 뭐 우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가천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 약 600, 정확하게는 645등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 19위에 해당되는 거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500등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서열이 아까 제가 얘기한 32년까지 100위 안으로 들어가는 대학이 돼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들이 최근에 이제 이번에 등록금이 이제 오르긴 했지만 16년 동안 등록금이 오르지 않아서 대학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많이 뽑지를 못하는데 우리 가천대학은 매년 교수를 지금 100명씩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뽑는 방법도 아주 혁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화학과에서 교수를 뽑는다. 그러면 유기화학 선생님을 모집한다. 그러면 유기화학 전공한 사람만 우리 학교에 제출할 수 있죠. 그럼 그 중에서 한 분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수님들이 나 화학과에 무기화학 했어요, 나 전기화학 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중에서 우수한 교수님을 우리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교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대학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좋은 교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못 갔고 재작년에 6군데를 이렇게 돌면서 저희들이 교수님들을 채용하는 리크루트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이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이 사립대학으로는 7위, 전국대학으로는 약 12위에 해당되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포항공대가 교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포항공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이런 데가 1, 2등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뭐 유니스트라고 하는 울산 과학기술대, 또 광주 과학기술원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뭐 보시다시피 스카이 대학하고 그다음에 뭐 성대, 한양대 이 정도 수준의, 한양대학보다도 우리가 더 연구 실적이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얘기하는 탑10으로 가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비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걸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건국대학이 한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중앙일보 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에서 한 12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국대학을 우리가 잡으면 우리 대학이 10위 안에 들어간다 했는데 연구비는 이미 잡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대학이 여러분들 대학 운영을 올해 우리 대학의 예산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천억 정도는 약 2천억은 등록금 수입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1,500억에 해당되는 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 정부로부터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정부에서 이 연구비 또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선정이 돼서 그 돈을 우리가 수주해 와서 그 수주한 돈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의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교육 1인당 교육비, 또는 교육비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내가 100을 냈는데 나한테 1인당 쓴 대학의 교육비는 예를 들어서 180이다. 그러면 80이라는 돈을 정부로부터 따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투입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대학은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얼마나 많이 수주하느냐 하는 거가 모든 대학이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경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학은 18년부터 23년 불과 5년 사이에 10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수주를 해서
결국은 수주해 온 거는 수혜자는 누구냐? 학생들 여러분들입니다.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대학이 가천대학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혁신비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이제 심사를 통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해서 차별화돼서 학생 수 대비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요. 근데 우리 대학이 이 23학년도에 약 10% 정도만 받는 S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제일 전국에서 우리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학생 수도 많고 등급도 높으니까 제일 많은 돈을 수주를 했겠죠. 그래서 23학년도에 126억, 24학년도에 128억으로 전국에서 1등한 대학이다. 지금 뭐 학생 수가 우리 대학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학이 과거에는 한 4천 명 정도를 우리가 학생을 매년 뽑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약 5천 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거는 5천 명 뽑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증원된 한 600명 증원됐고 또 정원외로 뽑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 학생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산학협력관 자리에다가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 여름이 되면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도 한 1,700평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천관 같은 거의 그만한 규모의 건물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주로 가천관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교육공간이라면 이 산학협 새로 지어질 건물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받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BBC라고 하는 대학의 특성화. 뭐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잘하려면 우리가 차선을 바꿔서 다른 대학을 추월을 해야지 그냥 뒤쫓아 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BBC 전략을 특성화의 전략으로 갖고 있고 이 BBC 특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27년, 32년까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학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그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느냐. 뭐 취업이건 창업이건 모든 걸 준비하는 거가 굉장히 급변하는 세상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1995년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 되고 나서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뭐 굉장히 컴퓨터라고 하는 게 80년대에 처음 나왔고 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4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때 나온 산업은 뭐냐? 소위 말하는 닷컴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창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4년이 흐르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그 전에는 무전기 같은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메일도 체크할 수 있고 많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창업하는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이 또 무슨 시장이 됐느냐? 앱이 된 거죠.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많은 회사들이 또 엄청난 세계적으로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바로 회사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 또 교묘하게도 14년이 흘러서 23년도에 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챗 GPT라는 이게 나오면서 세상은 또 변동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생성형 MS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이 생성형 AI를 만들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세계 넘버원 회사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느냐?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코카콜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죠. 그죠? 동의하죠? 맞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한 4%, 5%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이제 학과들이 전통적인 학과인 뭐 법학이라든가 기계, 화공, 토목 뭐 이런 전통적인 거는 이 코카콜라에 해당되는 기업과 같은 그런 학과가 있는가 하면, 또 엔비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세상, 이 엔비디아는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시장에 도래하는 클라우드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인 배터리라든지 뭐 스마트 보안이라든지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한 것도 늘어나는데, 하나 분명한 건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산업은 한 5% 정도의 성장이 있지만 이 엔비디아라든지 첨단학과 같은 그런 회사라든지 그런 산업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나는 건축을 하고 있어. 그거는 건축을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새로운 첨단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이런 첨단 학과라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들과 잘 소통하면서 내가 그거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천대학이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차선을 바꿔서 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무려 15개의 첨단학과를 우리 대학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은 왜 이런 첨단학과 신설을 못하고 어떻게 가천대학만 이렇게 15개에 해당되는 첨단학과를 신설했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왜 다른 대학은 못하느냐? 다른 대학에는 사범대학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애들이 도통 많이 탄생을 안 하죠. 그러다 보면 사범대학의 선생님 자리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그게 뭐냐? 나도 교수님이지만 조금 비난하는 거죠. 철밥통으로 내 밥통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싫어서 그 정원을 한 명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학과를 하나 만들려면 5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50명을 만들려면 다른 학과에서 2명이고 3명씩 이렇게 줘야 50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정원은 안 늘려주고, 그죠? 근데 딴 대학은 불가능합니다. 단 50명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가천대학만 교수님들이 그거를 허락해 주고 있어요. 왜? 이미 우리가 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대학이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성공한 모델을 봤기 때문에, 본부에 대한 신뢰,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 우리가 이 신설해주면 가천대학은 더 좋아질 거야 하는 신념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첨단학과가 과연 우리의 사회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주식에서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한마디로 제일 큰 회사예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예요. 세 번째는 배터리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네 번째는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하는 의약품을 만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이렇게 10대 산업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면 10대 산업 중에서 3개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우도 삼성전자니까 3개가 들어있습니다. 또 바이오로직스 2개가 들어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죠.
또 2차 전지 배터리 이것도 2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데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무려 10개 중에서 7개죠. 그다음에 뭐냐? 현대차, 기아차 2개죠. 그다음에 KB금융, 은행 그 전부 다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이런 쪽에 엄청나게 치중돼 있으면 대학이 배출해야 되는 인력도 여기에 걸맞게 배출이 돼야죠. 근데 대학들은 전혀 배출을 못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학생들을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원을 좀 늘려주려고도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대학들은 그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다행스럽게도 BBC라고 하는 특성화의 방향성을 설정을 했고 첫 번째 B는 뭐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라는 게 이제 백신 같은 거를 우리가 생산해내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파이자 같은 데서 한국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다가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위탁 생산을 해요. 그거를 CMO라고 하는데 그거를 생산하는 바이오로직스. 또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자동차가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싹 다 바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는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산업이 앞으로 이제 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해주고 거기에다가 작동하게 하는 그 동력을 만들어 작동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뭐냐?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BBC가 우리 대학이 앞으로 가는 방향에 제일 중요한 우리 대학은 첨단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동하는 게 거의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50명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50명을 줬어요. 100명. 또 배터리도 우리 학교가 50명인데 정부에서 50명을 더 줘서 100명에다가 화공생명 학부를 해서 200명. 반도체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단과대학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 단과대학에서 무려 400명짜리 단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입학정원 400명짜리. 그게 반도체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BC가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영어로 돼서 조금 어려우면 반바지라고 기억을 해도 돼요. 반도체, G는 2차 전지에서 얘기하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고 두 번째 G는 이제 2차 전지의 반바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정원이 확보됐고 우수 교수들을 저희들이 바이오로직스는 의과대학 교수와 약대 교수들이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배터리는 전임 교수를 저희들이 2년 사이에 34명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대학은 전임 교수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5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100명 되는 400명 학생의 교수 100명 되는 단과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설과 한마디로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학교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 사업을 지금 잘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부트캠프에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80억을 받았고 또 배터리에서는 100억, 반도체 대학에서는 한 400억 정도를 받아서 지금 우리 학과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작년에 한마디로 우리 대학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사업이란 사업은 전부 다 싹쓸이를 했는데 뭐 대학들 중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에 딱 5개 줬어요.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가천대 5개를 딱 줬습니다. 배터리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특성화 대학원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선정되면은 아마
4개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학과로 가겠다. 그냥 국내에서 시비하는 대학이 아니라 자, 서울대 한번 나와봐. 우리하고 한번 맞짱 뜰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가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과제에 선정되면서 약 322개의 전국 최대 규모의, 한마디로 전국 1등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우리가 많이 수주한 대학이다. 뭐 이제 그 과가 아닌 학생들은 소외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홍익대학 그러면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대죠. 가천대학 그러면은 아마 한 3년 안으로 가천대학 그러면 반도체 대학,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인지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화 대학이 발전하게 되면 나머지 학과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모든 과를 다 동일하게 발전시키는 것보단 특화되어 있는, 특히 첨단 분야는 기계과나, 저는 화공과 교수인데 화공과가 서울대학하고 경쟁하는 거 버거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건 모든 대학들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학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그 특성화 대학 말고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제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고시관에 관심을 좀 가져주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이 집중적으로 지금 CPA를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계사 또는 이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또 세무사도 많이 하는데, 회계사라든지 세무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혹시 AI가 이런 CPA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이 AI가 할 수 있는 거는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학교가 전폭적으로 이 CPA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를 엄청나게 큰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CPA 고시간에 들어와서 이걸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가천 고시관은 뭐 CPA뿐만이 아니라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그다음에 로스쿨 진학, 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자격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의대가 그렇게 열심히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의사가 되면 MD라고 그러죠. 나중에 국가고시를 치르고 나면 의사라고 하는 자기 직업이 결정되죠. 직업 결정되는 거를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대가 이제 인기가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이 매년 그 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10대 뉴스를 저희들이 교무위원들이 뽑아요. 그 점수를 자기가 매겨가지고 등수가 제일 적은 게 1등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10대 뉴스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10가지 10대 뉴스 중에서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이건 맞히시는 분 상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퀴즈를 냈는데, 퀴즈 내용이 뭐냐, 이 10가지 중에서 이 10가지의 순위의 합은 얼마입니까? 합은 28이에요. 왜 그러냐면 4번에 해당되는 것만 국내 19이고 나머지는 다 1등이에요. 그러면 19에다가 9를 더해서 28이에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셔서 다 맞춰가지고 상을 아무도 안 줬어요. 자, 우리 대학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학생이 왕이다 하는 거를 우리 이제 갖다가 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총장님께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한 22년 만에 학생이 왕이다는 것을 갖다 걸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학생이 왕으로 할 수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도 학생을 왕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학교가 그런 영향이 안 됐어.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내가 내 자식을 왕처럼 키우겠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여유도 생겨야 학생을, 자기 자녀를 왕처럼 키우는 것처럼 우리 대학도 지금 이제 그 역량이 우리 대학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껏 우리 학생들을 왕처럼 키우는 거에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끝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기원하고 학교는 열심히 지원할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고 이제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문학과 4학년 김다인입니다. 부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앞으로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이나 역량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특히 한국어 문학과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대학이 사실은 최근에 인문학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문학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학이 인문학을 AI 인문학이라고 단과대학 이름도 바꾸고 커리큘럼도 90학점 중에서 약 30학점을 본격적으로 AI 쪽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학 성적도 25학년도에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교양 과목 중에서 특히 IT 패스포트라고 해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코딩하는 거를 주로 배웠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사실 코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딩 대신에 AI를 활용해서 코딩을 되게끔 만드는 그런 활용 능력을 갖추게 되면 굳이 코딩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필요한 코딩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에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 IT 과목을 다 AI 과목으로 교양 과목도 바꿨고요. 그래서 특히 인문학에서도 이 AI 역량을 키우면, 특히 AI의 활용 능력을 키우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첨단 앞으로의 세상에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AI다. AI 활용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부총장님. 가천대생이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강의였습니다. 저는 실내건축학과 권나경입니다. 기존의 진로 탐색 활동 외에 학생들이 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부총장님만의 새로운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세상은 제일 엄청나게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청년, 특히 대학생들은 제일 고통받는 부분이 미래에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 성적도 내가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간호대라든지 이렇게 결정되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확실성을 갖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를 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고 내가 거기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그 불확실성을 다 배제하고 확실한 미래의 모습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비법은 없고 그 비법은 결국은 내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제일 확실한 길로 인도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질문에 앞서 가천대학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부총장님께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는 앞으로 AI로 대체되지 않을 직업군이나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커질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어떻게 가천대를 변화시킬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엄청나게 아주 큰 비전을 짧게 질문을 하셨는데, 뭐 저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 뭐 이제 이런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앞으로의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코카콜라 같은 기업군, 이거는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첨단학과는 좋은 거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뭐 코카콜라 같은 성장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도 있고 조금 뭐 불확실성도 있지만 굉장히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직업군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느냐 하는 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활용 능력을 좀 키우시면 어떤 면이든지 앞으로의 우리 첨단 학과 또 첨단 직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대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가 BBC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뚝 쓰면 우리가 나머지를 사실은 물을 붓더라도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우리 모든 학과가 견인돼서 좋은 학과로 되고, 그렇게 좋은 학과가 되면 우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갖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가천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물어봐도 너 어디 나왔니? 그러면 가천대. 이 학생은 또 가천대. 가천대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가천대가 무지하게 좋은 학교구나 라고 인식되는 세상이 곧 도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파에 의해서 다른 학과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여러분, 가천대학교의 혁신은 여전히 ING입니다. 오늘 부총장님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 그리고 가천대학의 매력 등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이제 추려졌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제 동어 반복적이긴 합니다만, BBC 등 혁신 공학 중심의 특성화 학과 외에도 다른 학과들이 있는데 어떤 혁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천대학은 BBC 위주로만 이렇게 특성화되면 다른 학과는 굉장히 소외되고 여기에는 투자가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대학이 기존에 여러분들 파이가 하나, 큰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는 모든 학과들이 학생 수를 이렇게 해서 나눠 갖는 파이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파이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제공하는 또 다른 파이가 있어서 이 파이를 BBC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학과에 해당되는 그 재원을 우리가 뽑아서 BBC에다가 투입하는 게 아니라 BBC는 별도의 파이가 있고 요 파이를 여러분들이 잘 하고 학교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다 모든 학과를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발전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성장함으로써 대학의 공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산학협력관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이것도 들어온 질문인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 감사하고요. 현재 건물을 지으려면요,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세요라고 공고를 해서 가장 적합한 시공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금 3월이 되면 여기 사용하던 많은 학생들을 다 딴 데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여름 방학에 이 건물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쯤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2년 정도 걸려서 27년 9월 1일자로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평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건물이 지어져서 아마도 우리 대학의 공간 문제는 상당 부분 다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